자,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달 13일부터는요. 집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가 기재가 됩니다. 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올해 부동산 시장에 있을 변화 그리고 시장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대우의 경제 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주제부터 살짝 어렵습니다. 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기 국채 금리 하면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또 이게 국내 증시에는 왜 영향이 있는 거지 하실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국채라는 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예. 미국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것을 한국 국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고 또 이 지수가 갖는 경제적 의미가 가장 큰 것이 각 나라마다 국채예요. 국채 금리가 어떻게 가느냐를 보면 그 나라 경제 상황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저건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대비로 보면 2배 이상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요. 금리가 오른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는데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경기가 나빠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면 정권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뉴욕 증시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네. 또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그동안에 미국 금리는 제로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여전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제로입니다만은 예.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저 국채 금리나 회사채 금리는 급격히 올랐다. 지금 그래픽 한번 보시죠.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와, 예. 저런 속도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뉴욕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달러 가치도 급속히 올라가면 우리나라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에 새로운 지금 변곡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이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조심할 게 있습니까? 예,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면 예. 금리를 많이 주면 그쪽으로 돈이 올라가겠죠. 네. 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정권 시장에 있는 돈이 정시는 주식에 투자하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이걸 위험 자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100% 환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마저 높다. 그러면 정권 시장 주변에 있던 돈이 채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인데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럼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교환 비율인데 네. 그 교환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0원이라면 앞으로는 1,200원 또는 그 이상을 줘야 이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튼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만끽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올라간 것도 저금리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저리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까지 포함해서 금리 인상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어떤 중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살짝 어렵네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번엔 좀 반가운 소식인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지난해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면서 좀 선방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에 비해서 2배 이상 넘게 수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막판에 지금 역전승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전 세계 선박 공사를
같은 이른바 발주에서 세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간발의 차이로 중국을 제쳤는데요. 네. 중국이 2019년에 우리나라를 제치고 1등을 했거든요. 그 1등을 우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작년 2020년 약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막판에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 막판 피치를 해서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중국을 앞질러서 막판 아주 기사회생 역전승을 하고 네. 세계 1위가 된 것입니다. 이 11월,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선박을 만들어다는 발주 물량의 70%를 우리나라가 가져왔는데요. 예. 그래서 연 평균으로는 우리가 43으로 1위, 중국이 41위. 이렇게 두 나라를 빼면 세계적으로 배 만드는 나라가 없어졌다. 그렇네요. 일본이 3위, 간신히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 초 작년에 12월 초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세계적인 선박 주문한 양, 그러니까 주문했는데 아직 뭐 배를 만들어서 돌려주지 않은 그런 선박 수주 잔량이라고 하는데 이 잔량이 지난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낮았다고 해요. 근데 다시 회복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 여전히 그 조선 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말을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많이 써주셨는데 아우, 어려워.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납품하지 못하고 네네. 계속 만들고 있는 거. 그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예, 게. 그게 수주 잔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수주 잔량이 1980년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회사들, 선박 만드는 회사들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네. 그만큼 세계 경기가 안 좋았고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조선업 경기가 아주 급전직하 떨어져서 지금 조선소에 실업자들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해 우리가 1등을 했다고는 그러지만 여전히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1등을 한 그 내막도 보면 가격이 지금 수주한 가격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이런 것은 가격이 종전보다 더 떨어진 아주 싼 값으로 수주했습니다. 네. 중국이 워낙 지금 수주가 안 되니까 가격을 아주 후려쳐서 덤핑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는데도 전체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LNG선, 액화 천연가스죠. 중국 기술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서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주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예. 이 석유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액화 천연가스 LNG가 뜨고 있는데 그 배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든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공해도 없고 영하 162도로 천연가스를 온도를 낮추면 그게 물이 돼요. 네. 액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한국에 대한 그 LNG 선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하고 코로나 백신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아 우리나라 선박이 좀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 예. 예, 사실 조선업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는데 최근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기술로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앞선 것은 1500년대에 이순신 장군이 뛰던 임진왜란 당시에 그때도 예. 우리 거북선을 만들어내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실제로 그게 지금 세계 조선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조선 부분에서는 가장 싸게 가장 잘 만들어내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LNG선이라든지 새로운 쉐빙선, 첨단 기술에서는 중국을 우리가 압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입니다. 네.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지면 조선업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제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좀 계약자 간 분쟁이 많은 상황인데 이제 세입자 집주인 간의 좀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 대목을 홍남기 방지법이 통과됐다라는 얘기로 하죠. 시중에서는. 예. 홍남기 부총리께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인데 지난번에 집을 팔려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새로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입된 게 작년 8월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은 종래에 계약을 맺으면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에 따라서 2년 계약을 하고 이제 주인 마음대로 집을 물리라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예.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차입자가 원하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가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집을 산 사람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러니까 그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멘붕 상태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놓여 있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고 세입자를 달래서 내보낸 사건이거든요. 예. 이 이후로 이제 국토부에서 그럼 앞으로 집 매매 계약을 맺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좀 노력을 해서 이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니까 그걸 소상히 적으라. 이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예. 이게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새해 들어서 얼마 안 된, 보름도 안 됐죠. 근데 서울에서만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를 보니까 절반 이상이 최고가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아직 부동산 값이 굉장히 높으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의 부동산 상황은 어떻게 지금 평가하세요? 예,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네. 올해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125건을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요즘은 전수조사하기가 쉽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쫙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을 종전가격과 대비를 해봤는데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취재 실험이라고 봐져요. 네. 거기 125건을 해봤더만 그중에 절반이 역사적 최고치 신고가더라. 그러니까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통계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책을 내놓겠다 해서 지금 새로 취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설 전에 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면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좀 해결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공급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또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는 규제를 하고 또는 어떤 정부가 직접 통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장기라고 in the long run 조금만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그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다. 그래서 수요를 줄이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김현미 장관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공급이 어느 정도 수요와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특정 지역, 인기 있는 지역, 서울이라든지 서울 중에서도 몇몇 지역 여기에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에 땅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은 서울 내에도 인기 있는 지역에도 충분히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변창흠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이라는 것은 평당 하늘로 얼마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 용적률에 있어서 말이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구역을 대폭 완화해서 네. 역세권 주변에 하늘로 쭉쭉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내놓겠다. 이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